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하늘 색상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 350e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디미트리트 실라키스 사장이 2019년을 EQ의 해로 설정한다. 그래서 그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1월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종 그리고 전동화 모델 5종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C350e 그리고 GLC 350e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 중이고, 순수 전기차 모델인 EQC나 뭐 E300e S560e 이런 차량들도 이제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GL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20D 포매틱이랑 250D 포매틱 이렇게 디젤 모델로만 나왔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판매되고 있는 게 350e 한 가지 모델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350e의 라인업은 기본형 그리고 프리미엄, AMG 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인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옵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2865대를 팔았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근데 이게 그냥 봐서는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하이브리드,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ES300H, 그 다음에는 캠리 하이브리드,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바로 GLC 350e입니다. 지금 2019년에도 1, 2, 3, 4 이렇게 4개월 동안 총 58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달에 거의 150대씩 판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적은 양이 팔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 GLC의 경쟁 모델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BMW X3가 있을 수 있고요. 볼보 XC60, 그 다음 렉서스 NX300H 뭐 이런 등등의 차량들이 있는데, X3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만 나와요. 20D, 30D 이렇게 디젤 모델만 나오는데 어쨌든 가격이나 퍼포먼스 같은 게 겹칩니다. 이 GLC 350이랑. 그 다음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모델로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 NX300H 같은 경우에도 2.5리터 가솔린 엔진에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XC60T A 모델이랑 가격이 거의 겹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은 X3 30D랑 겹치고요. 기본형 모델은 X3 20D랑 겹칩니다.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보면 전장이 4665mm, 전폭이 1910mm, 전구 1650mm, 휠베이스가 2875mm입니다. 국산 차량 비교를 해보면 투싼보다 크고 산타페보다 작아요. 근데 산타페에 좀 더 가까운 크기입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그리고 뭐 QM6랑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국산 차량들은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굉장히 짧고, GLC는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훨씬 더 길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크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비는 가장 넓습니다. 산타페보다도 더 넓습니다. 옵션에 대한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 모델이 6,690만 원이고 프리미엄 모델이 7,480만 원. 전부 다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이고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8,270만 원입니다. 우선 기본 모델이랑 프리미엄 모델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 모델에는 오토홀드가 빠지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빠지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빠지고 HUD 빠지고 어라운드 뷰 대신 일반 후방 카메라로 바뀌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능동형 시스템들이 다 한 단계씩 낮아집니다. 그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도 이제 프리미엄 모델에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프리미엄 모델과 AMG 라인의 차이는 뭐냐? 한번 보면 에어컨이 이제 3존으로 바뀌고요. AMG 라인이 되면 내외관에 AMG 패키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LED 이 스태틱 라이트거든요. 근데 AMG 라인으로 가면 인텔리전트 LED라고 해서 그 아주 세밀하게 LED를 조정해서 불빛을 비추고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LED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부메스터 오디오인데 AMG 라인의 내외관 차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지금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19년식 현재 판매되고 있는 GLC 350E랑 지금 보시고 있는 시승차는 18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식, 19년식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먼저 우선 여기 헤드라이트 안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저게 이제 19년식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EQ 파워 배지도 없어졌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역시나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저것도 빠졌다고 합니다. 19년식부터는. 네, 일단 디자인은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의 GLC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외관은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LED 하이 퍼포먼스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모델이 프리미엄 트림인데 상위 트림인 AMG 라인에 가면 저게 매트릭스 LED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앞쪽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 속에는 이제 레이더와 각종 장치들이 숨겨져 있어서 뭐 반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숨겨놨습니다. 이 그릴 보시면 그릴에 이 날개처럼 이 안이 뚫려 있어요. 이 부분도 공기를 이렇게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측면부도 비슷합니다. 네, 일단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색상이 무광, 반무광 색상의 어떤 회색, 은색 계열의 색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식에만 적용이 된 거고요. 그 안쪽에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타공이 되어 있네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공되어 있는 건. 그리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얼러 HP가 적용이 됐는데요. 사이즈는 235-5R19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됐고 이 측면 라인은 정말 뭔가 지저분하지 않은 깔끔한 라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 지금 윈도우 벨트 라인이랑 윈도우 라인에 전부 다 검정색 하이글로스랑 뭐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크롬을 많이 사용 안 해서. 그렇지만 손잡이에는 또 크롬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 좌측에는 GLC 350E, 우측에는 포매틱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이 범퍼 위쪽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충전구를 열어서 여기에 완속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친환경차 모델이다 보니까 이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는 좌우측에 히든 타입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다가 이 아래쪽에 발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열리죠. 네, 트렁크 공간은 395리터가 기본이고 폴딩하면 최대 144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아래 공간은 이만큼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부터는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트렁크가 턱이 조금 있어요. 이만큼. 그렇긴 한데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좌우측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폴딩도 되고요. 이렇게 폴딩할 때는 6대4로 폴딩이 되지만 가운데만 따로 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2대4로 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좌측에 뭐 그물망 이런 것들도 있고요. 12V, 그 다음 뭐 어떤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나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됐고요. 엔진 출력은 211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지게 되는데 전기 모터 출력은 85kW,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116마력 정도 되고요. 토크는 34.7kgm 정도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산을 하면 300마력이 넘는 그런 합산 출력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변속기는 7단이 적용됐고요. 제로백은 5.9초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전부 다 사륜 구동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오면 우선 스티어링 휠이 보이는데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신의 그 스티어링 휠은 아닙니다. 아마 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트림 모니터와 관련된 게 좌측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것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럼 계기판에 보시면 제가 충전을 거의 가득해서 왔는데 에너지 흐름도나 순간 연비 그리고 이런 뭐 에코 디스플레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GLC 모델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파워가 적힌 곳일 텐데요. 이제 뭐 충전을 하고 있으면 차지 쪽으로 불이 켜지고 모터를 활용한 동력 전달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이 드라이브 쪽으로 불이 많이 켜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좌측편 이 뒤쪽에는 보조 장치들, 안전 보조 장치들이랑 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조향, 라이트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쪽도 열선은 지원이 됐고요. 통풍은 기본 모델,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라 AMG 라인에 가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주유구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이 위치를 하고요. 페달 같은 경우 오르간 타입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 페달 뒤쪽에 이제 어떤 모터 같은 게 달려가지고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너무 기름을 낭비한다, 모터를 너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툭툭 하면서 발을 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햅틱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 발이 뒤로 좀 밀리는 수준으로 꽤 강하게 이렇게 툭툭 쳐주거든요. 그래서 연비 운전을 좀 유도하는 급가속이나 이런 과도한 엑셀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액티브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아마 닛산 이런 브랜드들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 이 GLC를 타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액티브함에.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익숙하죠. 전부 다 하이글로스 처리가 됐고 모양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익숙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다이얼로 조작을 해야 되고 이 터치는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안전을 위해서 터치를 사용 안 한다 라고 했다가 전부 다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벤츠도 다음 세대부터는 터치가 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오래된 아이패드 느낌이랄까요? 디자인은 예쁘지만 좀 오래돼 보인다 이런 생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 아래쪽에서 뭐 이 버튼들을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많은 정보들이 표출이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뭐 360 차량 기능 뭐 이것저것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 카메라를 하면 360도 카메라, 그 다음 에너지 흐름도, 현재 에너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는 계기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연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조 장치들도 다 여기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이 아래쪽에 물리 버튼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물리 버튼으로 마련해 놨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공조장치와 관련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할 건데 날이 너무 뜨거워서 차 온도를 25도로 설정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 8시에 25도로 난 가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공조장치가 알아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25도로 맞춰 놓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장치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활성화가 됐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CD 플레이어도 있고요. 밑에도 뭐 이렇게 몇몇 가지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거잭이랑 여기는 공간이 작아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수납을 하기에는 좀 작은 공간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작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차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드라이브 모드인데 익히들 아시는 모드입니다. 인디비주얼, 에코, 뭐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이런 모드들인데 여기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배터리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을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모드, 이세이브, 차지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로 놓게 되면은 익히 아시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되고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근데 이 모드에서는 최대 135km 정도까지 이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가속 페달을 꽤 깊게 밟지 않으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는 건 눈에 쉽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전기 모터만으로도 근거리를 가실 때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세이브 모드는 전기를 절약하니까 전기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활용을 하는 모드고요. 차지 모드 같은 경우는 항상 시동이 켜져 있습니다. 시동을 항상 켜놓고 그 시동을 켜놓은 엔진의 힘에서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차지 모드를 활용을 하면 충전기를 사용 안 해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어 트림부터 해서 이 대시보드 라인 전부 다 이제 우레탄이나 가죽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냥 다 푹신푹신하게 처리를 잘했고, 이 아래쪽부터는 다 가죽, 이쪽은 가죽을 처리를 했고 이쪽도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내장되어 있는 건 좀 반가운 일이네요. 글로우박스 크기는 이 편지 봉투를 생각하시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 수납 공간이 많아요. 컵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꽤 큼직합니다. 이 센터 콘솔 안쪽은 거의 한 뼘 가까운 깊이네요.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깊이가 되고, 여기 밴드도 하나 있어서 물건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SD카드랑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제 휴대폰을 넣었는데 아이폰 8입니다. 아이폰 8 같은 경우엔 겨우 딱 들어가는 수준이 되네요. 시트는 편안합니다. 시트 편안하고 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꼭 통풍 시트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통풍은 되지 않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헤드레스트부터 이 허벅지 익스텐더까지 전부 다 전동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마찬가지로 틸팅이나 텔레스코픽 모두 다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선바이저는 뭐 이렇게 확장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공간이 남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가끔은 좀 불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에서 여기 B필러 쪽은 색상을 다르게 처리했어요. 저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노라믹 루프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상당히 큽니다. 원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뒷좌석도 편안합니다. 시트가 푹신푹신한 편이고 등받이 각도도 충분히 편한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착좌했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 방석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허벅지가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허벅지는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요만큼이 뜨죠. 제가 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뜨니까 조금 길이가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전석을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주먹이 2개 정도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치만 제 개인적으로는 패밀리 SUV를 쓰기에도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룸도 굉장히 지금 시트를 약간 높여놔서 그런데 토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송풍구가 위치를 하고요. 3존으로 온도 조절을 하려면 AMG 라인에 이렇게 올라가야만 그 3존 오토가 들어가고요. 뒷좌석 열선 지원하고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AMG 라인에만 들어가고 기본 모델이나 프리미엄 모델에는 부메스터가 아닌 일반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윈도우는 4개 다 원터치, 상하형 원터치입니다. 팔걸이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 수납함은 뭐 소리가 안 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이게 그 파크트로닉 센서잖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창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뒷좌석 개방감은 괜찮습니다. 답답하지 않고 위에 루프도 있기 때문에 이쪽 위에서 느끼는 개방감도 있을 거고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 터널이 높아가지고 가운데에 앉기에, 그러니까
2열에 세 분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위에 발을 얹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그렇게 탑승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잿더리랑 12V가 위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폴딩할 때 여기 버튼을 누르면 폴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폴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합산 출력이 300마력을 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모델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충전된 배터리가 없다면 그 211마력의 엔진밖에는 구동을 못하니까 이 차의 무게 한 2.1톤이 넘는 이 차의 무게를 생각하면 흔히들 말하는 잘 안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터가 더해짐으로써 이 합산 출력이 300마력을 넘고 그러다 보니 가속력은 일단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제연상으로 제로백이 5.9초인데 체감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안 빨라요. 느낌이 뒤에서 뭔가 확확 밀어붙인 느낌은 아닙니다. 차량들 중에 고회전으로 가솔린 차량들 고회전을 많이 써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두둑한 토크감을 통해서 차가 쭉쭉 밀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가속력은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고요. 핸들링, 이 코너링 성능은 정말 의외로 되게 좋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나는 것과 별개로 스티어링 조향감이 굉장히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 조향 감각 자체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스티어링 락투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한 2.4, 뭐 2.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죠. 굉장히 SUV 치고는. 이 코너를 돌아보면 타이어의 스펙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타이어의 너비가 235mm니까 차의 무게나 뭐 아니면 가속 성능에 비해서는 좀 너비가 작은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요즘 뭐 100마력대 100마력대 차량들도 235, 245 타이어를 끼니까 뭐 사실 너비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타이어의 성능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좋은 성능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타이어가 잘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버텨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말 스티어링 감각은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긴 한데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나 SUV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스티어링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잘 달려요. 그냥 보면 막 나 SUV야? 뭐 보기에도 SUV고 실제 타서도 좀 단단하긴 한데 이 방지턱에서도 뭔가 출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어떤 세팅 값의 노하우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너링 실력은 정말 좋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발만 얹어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초반에 담력이 좀 몰려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깊게 밟아보고 급제동을 해보고 하면 또 초반에만 몰려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는 잘 듣는데 거기에 추가로 초반에 조금 더 잘 듣게 해놨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회생제동 때문에 약간의 브레이킹 시에 이질감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질감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조금 이제 이게 이렇게 살짝만 밟았을 때는 이질감이 조금씩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 그냥 살짝 이질감이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어떤 충전을 통해서 근거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로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인데, 이런 장점들을 아주 크게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7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 반응성도 괜찮고, 반응성뿐만 아니라 어떤 직결감 면에서도 특히 스포츠 플러스로 나왔을 땐 좀 더 빠르고 이렇게 동력 전달도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근데 조금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게 변속의 충격도 별로 없고, 근데 문제는 전진과 후진을 바꿀 때, 특히 주차할 때 같은 때죠. 주차할 때는 전진 후진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뀝니다. 되게 느려요. 그래서 최근 탔던 차 중에선 제일 느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느립니다.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느립니다. 그래서 뭐 주차할 때나 이런 때 전진 후진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변속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바로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차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완전 정차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끔씩 조금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을 만나면 조금씩 튀긴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뒷좌석을 제가 탑승을 못 해봐서 사실 뒷좌석 승차감이 조금 궁금해요. 이 차가 어쨌든 패밀리 SUV로 쓸 만큼의 크기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뒷좌석 승차감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앞좌석에서 느끼는 걸로는 뒷좌석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딩 코스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거는 차의 그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뭔가 무게 배분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배터리를 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앞보단 뒤에 무게가 더 실렸을 거고, 디젤 모델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무게 배분을 갖지 않았을까, 그게 또 코너링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100km로 맞춰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전기 모터만 활용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최대 시속 135km 정도, 그 정도까지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속 100km 정도는 충분히 전기 모터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전기 모터만 순수하게 가지고 주행을 하면 15km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길지 않습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충전량이 61%예요. 근데 이게 점점 60, 59 점점 줍니다. 특히 이제 가감속이 많은 시내 영역이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켜졌네요. 이건 아마 오르막이 되니까 시동이 켜진 거겠죠. 좀 더 힘이 많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연비도 전기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2.6km/kWh, 가솔린 엔진만 놓고 비교를 하면 10.2km/L입니다. 그러니까 10.2km/L라 하면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서 사용이 안 될 때 주행을 해봤어요. 시내 주행, 뭐 고속 주행을 다 해봤는데, 특히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실제 실연비는 많이 안 나오고, 근데 그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연비의 격차가 정말 큽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시면서 활용을 하는 게 이 차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다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금처럼 엔진을 깨우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오르막길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가속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은 바로바로 엔진이 깨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점은 엔진이 살아나도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방음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수준의 방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 방음을 잘 해놓은 모습이고, 이런 풍절음이나 바닥 노면 소음, 뭐 엔진음 이런 것들을 잘 잡았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NVH에 좀 더 보강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뭐 차량의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무랄 데가 크게 없습니다. 정말로 디스트로닉 플러스라고 얘기하죠. 제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반자율 주행 기능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조향감, 어떤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이고 조금 더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8.7kWh의 배터리 용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아쉬워요. 예. 기존 디젤 모델이 2톤이 조금 안 되는 무게였는데 지금 이 차는 2.1톤이 조금 넘는 무게입니다. 2120kg인데 기왕 배터리를 집어넣는 거 조금만 더 집어넣어서 좀 용량을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만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그런 무게 증가 등에 따라서 이 전비가 안 좋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조향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 스스로 이제 스티어링도 돌려주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이 차선을 제가 조금 밟거나 하면 스티어링으로 햅틱 기능이 뜨득뜨득 하고 오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 페달 쪽에는 툭툭 하고선 페달을 밀어주는 이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햅틱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세게 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발을 좀 떼게 되는, 실제로 밀려가지고 뭐 그 정도의 힘으로 밀어주니까 경각심을 확실히 갖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된다, 내가 너무 지금 기름을 많이 쓰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코 모드일 때는 정말 조금만 깊게 밟아도 바로 툭툭 치고, 에코 모드가 아닐 때, 뭐 컴포터나 스포츠일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잡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저 뒤쪽에서도 좀 뭔가 나는 소리가 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씩 이 모니터 혹은 저 보닛 앞쪽에서도 조금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이 앞뒤에서 잡소리가 가끔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 시승차가 13,000km 정도를 탔기 때문에 조금 탄 건 아니죠, 시승차 치고. 네, 이제 시승을 마치고 간단한 총평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이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병렬형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병렬형 방식은 국산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뭐 소나타 K5 같은 엔진과 변속기 그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주행이 되는 게 병렬형 방식인데, 구조가 간단하고 대신 모터 출력이 좀 약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토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계 회사들이 만드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직병렬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를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 아니면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은 사실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디젤 모델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한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볼보의 XC60 T8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하이 퍼포먼스 카거든요. 400마력이 넘기 때문에.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나 이 차량이나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하이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차량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애매한 시기에 전기차를 사기도, 혹은 그냥 가솔린 혹은 디젤차를 사기도 정말 괜히 좀 애매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심리도 하이브리드 차는 정말 익숙한 거,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전기차로 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런 중간에 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간극을 메꿔주는 그런 니치마켓의 그런 선두주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 퍼포먼스를 즐기고 싶고,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를 즐기면서도 때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면 가까운 근거리 같은 경우에 배터리만으로도 주행할 수가 있고,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이 차 연비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차의 방향성과 목적이 일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통풍 시트나 오디오 옵션 이런 것들이 더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거는 아쉽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 모델 6,690만 원의 기본 모델이 가장 이 차의 성능과
그런 메리트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탄 프리미엄 모델은 옵션에 조금 욕심이 있는 분, 그리고 그 위에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난 진짜 내관 외관에 AMG 이렇게 도배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거나 나는 오디오는 적어도 엄청 좋은 오디오를 듣고 싶다, 부메스터 오디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AMG 라인으로 올라가셔도 되지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본 트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XC60 T8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퍼포먼스적인 느낌은 오히려 지금 탄 GLC 350e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XC60도 정말 뛰어난 차지만 이 차는 뭔가 나 차 잘 만들어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는 볼보 쪽이 더 낫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정을 본인들이 하셔야겠죠. 이 차를 타보고 나니까 곧 나오게 될 EQC 순수 전기차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거의 바닥일 때부터 100%까지 이 차지 모드를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꽉 채우기까지. 그래서 뭐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보증 같은 경우에는 10년 무제한 이렇게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커뮤니티 혹은 이제 뉴스 기사에서 보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속 충전기로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일부 시민들이 급속 충전기 단자를 완속 충전기로 바꿔주는 그 컨버터 역할을 해주는 그 소켓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뭐 중국산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급속 충전기에 그 젠더를 꽂아서 이 차에다가 완속 충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해요. 그런 이 젠더를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보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라는 거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빠르게 충전을 해서 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고 그 젠더를 활용해서 완속 충전을 해버리면 그 몇 시간, 뭐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 동안에 다른 전기차가 급속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급속 충전을 80%까지 하는데 30분 정도면 되는데, 이 차를 충전하려고 2시간을 세워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한 민폐죠.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GLC 350e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현 시대, 지금 이 전동화 시대에 걸맞는 프리미엄 가솔린 SUV다, 이렇게 말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차까지 다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속 안정성이 정말 좋다,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43 AMG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훨씬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하셔도 저는 만족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